대신증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018년 6월 18일자에 보도된 한국증권신문 기사가 삭제된 사실을 이유로 에피소드 8에도 허구라며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증권신문은 대신증권의 주장에 대하여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의 사실 확인서를 교보하였을 뿐 해당 기사가 허위였다고 명확하게 인정한 바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해당 기사 중 1. 최순실 국정농단 2라운드의 대상 여부, 2. 성정문화재단 의혹, 3. 나인원 부동산 의혹 중 본 방송이 유일하게 인용하여 방송한 성정문화재단에 관한 부분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접 질의하여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또한 당시 뉴스토마토, 비즈한국, 일요신문 등에서 보도된 사실이 있고 특히 현재 일요신문의 경우에는 해당 보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증권신문의 보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허위를 주장한 바에 대하여는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대신증권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입장을 수용하여 잠정적으로 편집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방송에서 현대그룹 비선 실세 황두현이 주도하여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신증권과 현대그룹 간이 거래를 불법으로 단정한 사실이 없는 바 현재 대신증권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에피소드 8의 전체 분량의 삭제를 요구하는 바는 시민단체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요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플랜다스의 개는 전일 대신증권 측의 추가적인 해명과 정정 요구 또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입장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달하였기에 현재 일부 비공개로 전환된 안원구의 뉴스하청 공장 에피소드 8회가 한국증권신문 보도를 인용한 방송 부분의 일부를 편집하여 정정 재개시하겠습니다. 뉴스 하청공장 안원구의 쇼미더머니. 안녕하세요.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8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삼이고요. 반갑습니다. 안홍구 전장님의 right hands 그리고 민 위원장님의 second 아니죠 left hands 정우입니다. 너무 길어. 원래 이게 진짜 인기 없는 개그맨. 사실 오늘 강남 레옹치과 원장이라고 얘기하려다가 그냥 안 했는데 나는. 얘기해버렸네. 강남역 10번 출구 아닙니다. 네, 말씀해. 10번 출구로 나가면 되는데요. 네. 저 레프트 핸즈의 주인 민경윤입니다. 예, 안원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이 나가고 나서 현대그룹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저희 걸 듣고 그 금융에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고. 네. 딱 한 분의 반응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약하다고 더 좀 세게 발언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저희가 차분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그냥 재밌다, 유익하다 뭐 이런. 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또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잊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검찰의 증거는 모두 동의하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다스의 비자금 보고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그냥 부인을 한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사실 증거를 전부 다 이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거는 동의를 하면서 증인을 부르는 것은 거부를 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증거를 거부를 하고 증인을 불러가지고 다투겠다고 하면은 그게 정상인데 보통은. 증인들 불편할까봐 배려해서 또 왔다 갔다 불편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명박
대통령하고 가까우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 이해를 해주시려고. 그런데 이분의 그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정말 뻔뻔하게 가서 아마 세계 1위? 그 정도 밝혀졌으면 사실 아유 미안해, 아유, 사실 인정할게 할 만한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어쨌든 재판에서 증거를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재판이 질 걸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나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앞으로 더 밝혀질 것들이 지금 밝혀진 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밝히는 것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왜냐하면 거죠. 본인이 한 거를 본인이 알고 있을 테니까 사실은 얘네들이 알아낸 건 너네 아직 이것밖에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모든 전략이 현재 거는 일단 그냥 현재 거를 부인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검찰이 인력도 부족한데 지금 그 이걸 하나씩 앞으로 더 나가는 것을 엄두를 못 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노리고 하는 짓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끝까지 잊지 말고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그 재산 환수만 되면 우리나라 단독 월드컵 10회 이상 가능하다고. 예? 그 정도 금액 너구도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개최하려고 맘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피파에 돈 갖다 주고도 남아요 그렇게. 아 그래요? 네. 마침 또 이번에 그 월드컵이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가 이제 16강에 못 올라가고 끝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더 이명박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얼마나 지난 10년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다 이렇게 월드컵에서 어쨌든 요즘 너무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잊혀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팟빵과 파티에서 댓글이 조금씩 올라온다고 그래서 댓글 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한두 가지만 아까 왜냐면 제 칭찬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어떤 잘한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잘한다. 그리고 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고 힘내서 꿋꿋하게 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청자님 못 읽으셨을까봐 바빠져서 못 보셨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려고. 앞으로도 응원하고 힘내라는 이야기. 단소리. 조금은 좀 부담스럽지만 뭐 대놓고 앞에서 하는 그런 좀 칭찬 이런 거 그런 것들만 귀담아듣기 때문에 올리고당 소리, 네. 꿀벌 뭐 소리 그런 거 네. 그런 이야기만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비밀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이 구간은 대신증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요구에 의하여 편집되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자료 중에 황두현 씨가 현대그룹의 비선실세 황두현 씨가 이어령 회장을 언급해요. 그리고 이어령 회장은 현대상선에 저희가 지금 현대상선 네. 구조조정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대상선 구조조정에 이어령 회장이 참여합니다. 직접. 네. 그리고 직접 대신 아니고 직접. 그렇죠. 네. 그리고 얘기 죄송해요. 이거 웃겨가지고 네, 황두현 씨 입으로 웃으세요. 황두현 씨 입으로 현정훈 회장과 이어령 회장의 친분이 두터움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구간은 대신증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요구에 의하여 편집되었습니다. 아니 현정은 그 회장님하고 이어령 회장님은 둘 다 또 남편 사별하시고 그래가지고 예. 외로워서 좀 많이 친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원인이 있을 겁니다. 예. 아무래도 뭐 딱히. 예, 지금 공통점이 있죠. 지금 저기 회장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미망인들이 경영을 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전선의 양규혜 전 회장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구속돼 있는 한진 해운의 최은영 회장. 누가 배신하겠습니까? 회장. 큰대 믿을 신 대신증권. 저희 강남 레옹축가는 제가 죽어도 저희 집사람이 경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댓글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는 네. 분의 글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뉴스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언제 선진화 될 것인가.
이런 정도의 그 규모의 기업들이 아직도 그 기업을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들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죠. 이 소유는 할 수 있죠. 뭐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니까 주인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는 게 사실 맞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그냥 미망인이 경영자가 되고 그러니까 비선 실세들이 사실상 그 사실 그 남편이 있을 때는 그 전혀 개입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하니까 비선 실세가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경영을 맡기고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뭐 잘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경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 맡기고 그래서 이 회사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투명한 거예요. 대신 경영할 수 있게 이렇게 이름을 대신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업을 까놓고 난 세습하고 싶다. 주식회사 세습. 5대 세습 이렇게 통해서 주식회사 5대 세습. 비선 실세가 대신하는 것도 대신하는 거. 비선 주 비선. 이게 안온거의 뉴스 하천 공장인데 마치 청장님 어떻게 되시면 사모님이 대신 나와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사실은 기업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구간은 대신증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요구에 의하여 편집되었습니다. 전 사실은 정몽원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KCC하고 현정원 회장하고 그 경영권 분쟁이 있었을 때 사실 저는 현정원 회장의 입장을 옹호했고 실제로 나가가지고 경영권 분쟁에 제가 투쟁도 해서 뭐 일정 부분 도움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은 가장 후회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좀 더 발전된 역량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한테 부담이 되는 기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서 많은 뭐 전문 경영인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 다 같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영은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좀 읽어봤거든요. 예. 이 구간은 대신증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요구에 의하여 편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한번 그 연관성이 있는 그 실제로 황두현의 음성과 녹취음원을 지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예. 누구랑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두현이 현대그룹의 임직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업무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TV 같은 데다 보면 음성 변조에서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야 그렇게 하지 말라 말이야 이렇게 뭐 음성 변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저희는 그런 직접. 거 없습니다. 예. 이거 유상증자권이요. 네, 삼성 거요. 지금 대우 대신 삼성증권 세 개를 비교해봤는데 조건이 대신이 제일 좋겠는데 이거는 그냥 승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냥 보세요. 지금 이 목소리가 황두현 대신 이권이 삼성 주식 할인 20% 수수료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이 제일 조건이 좋다. 승인하자. 해치펀드에서 1년간 보유하고 당사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서 우호 지분화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했대요. 대신증권은 대신증권 자체가 그렇게 뭐 규모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거기 또 꼭대기 아주머니랑 부장님이랑 가깝고 그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해하면서. 네. 그래서 실무자들의 의견이 대신증권을 주관자로 선정을 하고 인수단으로 3개에서 5개 증권사를 추가해서 실권되는 주식을 여러 증권사에 분산해서 주가락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야, 잠깐 이거 좀 들어보면 뭐 조건이 대신이 제일 좋다. 뭐 승인해 주자. 이 내용을 봐서는 이 비선이 경영진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 지금 이 그 답변을 이제 황두현 씨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분이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장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얘기를 하면 다른 회사는 다 명칭이 좀 있지만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비서실 뭐라고 그럴까요? 현대그룹은 옛날에 종합기획실. 그다음에 뭐
전략기획본부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전략기획본부라는 뭐 걸 쓰는 국정원장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룹의 헤드쿼터라고 보시는 거죠. 국정원장 겸 국무총리 뭐 이 정도.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아는 그거를 저기 지시를 받는 거죠 지금. 예. 그럼 그 황두현 씨의 위치를 이제 여기서 짐작할 만을 하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것도 정중한 말투도 아니고 저기 꼭대기 아주머니라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우리말을 또 사용하시네요. 그게 참 좋네요. 그 꼭대기 아주머니 그거 괜찮은데요? 그 저희는 이제 대신증권 그 이어령 회장님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꼭대기 아주머님이라고 해버리니까 꼭대기 아주머니라고 할 정도면은 자기네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남의 회장님은 꼭대기 아주머니라고 그 이름도 좀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그 이 황두현의 위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서 뭐 그분 그 얘기를 계속할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대신증권이 현대상선 구조조정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명백한 거고 본인들이 제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이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이미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이게 2012년 9월 달에 녹취된 거고요. 그 해의 유상증자 그러니까 2012년이면 현대상선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상증자를 하면서 대신증권, 삼성증권 등등 이렇게 대우증권 이렇게 세 개의 회사를 유상증자의 주관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비선이 일반적으로 이게 공식적으로는 그냥 일반인 아니에요. 근데 참 막강한 파워가 느껴지네요. 예, 뭐 머슴이라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농담 삼아 저희 직원들은 황두현 씨한테 찍히면 머슴이라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근데 이게 녹취 음원을 좀 들어보면요. 그러면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임원 좀 높은 분 같은데 그렇죠. 이분은 사실 그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대한 자료를 못 본 것 같은 느낌? 그러면은 이건 뭐 대신증권은 황두현 씨하고 직접 거래를 했단 얘기예요? 지금 저희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전략기획본부장도 그 자료는 못 봤다고 하는데 그 황두현 씨는 여기 있어 하고 이제 주는데 그걸 그 대신증권의 조건을 자기가 먼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서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해라고 이미 그 자리에서 오더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현대그룹 회장 이상의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이게. 비선 실세 진짜 실세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전략기획본부장이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대신증권의 이어령 회장은 현대그룹의 공식 라인이 아닌 황두현이한테 이걸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단히 진짜 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 이제 대신증권의 이어령 회장하고 현정은 회장하고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런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미 친분이 두터운 관계고 그거를 그 황두현 씨의 존재도 이어령 회장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두현 씨한테 그걸 주죠. 현대증권 공식적으로 그 전략기획본부장도 전혀 모르는 내용을 황두현 씨를 통해 가지고 이걸 관철시킨단 말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미 바깥에서 이 황두현 씨가 자기들 그 아는 사람들끼리는 다 실세라는 걸 다 아는 거라는 거죠. 저 밖에서 또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또 그런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사이가 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 녹취 음을 딱 들어보면 아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선 자사주도 이 증권 헤지 펀드에서 1년간 보유하고 이 당사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서 우호 지분이 가능하도록 제안을 했대요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어려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현대상선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현대상선은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범현대가에서는 현대상선을 M&A 시도하려고 했다는 의혹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래서 현대그룹은 방어를 위해서 현대상선은 자사주를 계속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네가 자기 돈으로 사고 갖고 있으면 돈이 없잖아요. 현금을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은 어려운데 돈을 유통시키고 이 주식을 얻다 팔아야 되는데 사실 잘못해다 장래에다 팔아버리면 이게 자기네 회사 경영권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걸 좀 파킹해 줄 때를 찾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대신증권이 헤지펀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대신증권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면 대신증권이 저희 처음에 시간에 공부했던 사모펀드, 헤지펀드 그 헤지펀드를 조성을 해서 현대상선이 갖고 있는 자사주를 받아주겠다는 거죠. 물량을. 헤지펀드는 제가 농담으로 해지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돈만 이익만 난다면은 뭐든지 한다는 거고 사모펀드는 경영을 직접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해주는 조건으로 헤지펀드에서 물량을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파킹 딜이라는 거죠. 파킹 딜. 파킹 딜. 일단 파킹 딜은 이게 이제 정확히 불법인지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5% 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주식을 5% 이상을 사게 되면 그 5% 이상 살 때마다 계속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근데 이거는 5%가 안 되는 수량일 겁니다. 아마도 안 되는 수량이라도 5%가 안 되는 수량이라도 이걸 받아주면은 만약에 공동으로 경영을 할 목적이라면 공동 보유 목적 신고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신증권이 과연 그 공동 보유 목적을 신고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헤지펀드가 과연 이럴 목적으로 설정이 됐는지도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공모로 했다거나 아니면 사모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신고가 제대로 되고 헤지펀드가 아니면 대신증권이 이건 불법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황두현은 대신으로부터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남이 대신한 것도 아니고 직접. 이거는 조사해 보기 따라서 뭐 공정공시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거 그 대신 금융그룹이 배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뭐 삼성증권만 영업 정지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네요. 기업의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중대한 정보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그렇죠. 오락내락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외부인하고 이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황두현이가 그 당시 현대상선 주가에 대한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도 이거를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 주가 조작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부자 정보 유출 있잖아요. 큰 범죄인데 그거. 지금 여기 밑에 지금 총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이 밑에 지금 그 황두현 발언 중에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실제로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총장님께서 이 주가 조작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본인이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기 주관사 몇 개 5개 증권사를 더 해가지고 그 증권회사에 분산시켜가지고 주가 하락을 최소화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위험한 발언을 저는 몰라서 그래요. 사실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잘 모르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5개 증권사를 동원해서 주가 하락을 막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것도 주가 조작인 건가요? 당연히 하락을 막는 것도 하락을 막는 것도 주가 조작이죠. 막 올리는 것만 주가 조작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황두현 씨는 공식적으로는 현대증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증권 입장에서 자기가 이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이것도 그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그 짚고 넘어가는데요. 아까 지금 대신증권의 상부충과 연관성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지금 꼭대기 아주머니는 확실히 지금 여기 대신증권의 이어룡 회장님이신 거죠? 그 아까 그 황두현 발언 마지막에 살짝 이어룡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떨려. 저는 저 그 녹음을 갖고 굉장히 떨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직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를 들어서 그 이걸 말을 한 황두현도 잘못이고 이 정보를 얘기한 증권회사의 그 누구도 그렇죠. 더 잘못이고 그렇죠. 다 양쪽 다 잘못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보면은요. 황두현은 1차 정보 수령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1차 정보 수령자.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주가를 움직였거나 본인이 이득을 취했으면 1차 정보 수령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이거는. 뭐 파킹 딜 아까 얘기하셨는데 파킹 딜이 그렇게 그 조금 어려울 때 남의 주식 미리 좀 받아놨다가 좀 하는 거 이런 걸 파킹 딜이라고. 그렇죠. 파킹 딜이라고 하죠. 주식담보대출이네요. 근데 많이 파킹하면 근데 약간 그 주차비가 좀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래 이거 좀 주차비 나오나요? 좀 이렇게 대신증권에 조금 먹나요? 자베즈에서 왜 임용 계약을 통해 가지고 7.5%로 계속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이 파킹 딜을 하면서 얻는 그 상황이죠. 대가죠. 그럼 대신증권은 조금 더 먹겠네요. 그러면. 대신증권이 실제로 이걸 가지고 했는지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대신증권이 현대상선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은 사실은 있습니다. TRS 계약이라고 그래야죠. 그런 걸 이제 TRS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Total Return Swap. 그래가지고 총 수익에 관련된 수합을 하는 건데요. 손실은 보존해주고 이익은 보장해주는 계약을 TRS 계약이라고 하는데 대신 그런 거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건 또 대신 안 맺고 직접 맺었네요. 근데 치과 선생님이 그 대가 이렇게 받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예? 저 모르는 그 파킹이라고만 해가지고 진짜 저 미국 주차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거 주차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예, 주차비 받는 겁니다. 당연히 이자 당연히 다 받고 합니다. 약간 그 미국 주차비가 약간 우리랑 좀 다른 개념을 아시죠? 우리는 대부분 다 후불제잖아요. 나가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밤에 주차장 문 닫을 때쯤 주차할 때만 이제 아저씨가 다 퇴근해야 되니까 얼마 주고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이 내가 오늘 학교를 갔는데 학교 주차장에다 주차를 할 거면 내가 몇 시 얼마 정도 있을 것까지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미리 그 돈을 낸 다음에 선불. 그걸 선불을 내 가지고 그 차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럼 2시간 있을 거라고 해서 페이했는데 4시간 있게 됐어. 그러니까 환자가 안 끝나. 그러면 이제는 가야 되는데 주차가 계속 생각나는 거죠. 조금만 위반해도 바로 또 딱지를 끊거든요, 걔들이. 안원구의 뉴스하청 공장. 그럼 녹취록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또 있어요? 예. 그 현대상선의 구조조정에 추가로 개입한 녹취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착한 사람 중에 너무 착해. 자, 이제 개새끼들이 그만하시고 오늘 다 같이 계시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얘기들 말씀을 좀 각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상황인지 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채권 어떻게 해요? 지금 하이브리드 채권은 여기 아까 검토한 게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제가 뭐 다른데 증권사 동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봤는데 그 발행 뭐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개에서 3,000개 하는 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외화 부분도 지금 뭐 신문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강만수 행장께서도 최근에 은행에서 이런 그 기업에 그 자본 합충 방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는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부산 입각고가 하이브리드가 잘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여러 군데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선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저희가 그 백업 플랜으로 나티시스를 제가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티시스도 한 6천만 불 정도 저희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 외환은행 포션에서도요. 그래서 만약에 외환은행이나 이런 데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나티시스 포함해서 3개를 해가지고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 10월 10일 이전까지는 전부 그 주관사 CL까지는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증자 규모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6천억이 이제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현대상선 같은 경우일 때 그 증자보다는 그 실제로 하이브리드 쪽이 좋기 때문에 제가 지난 어제 이 전무님한테 저희가 요 대신하고 대우증권한테 제안서를 받을 때 추가적으로 각각 500억씩 하이브리드 채권을 인수까지 포함해서 패키지들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전무님한테서 전무님이 제가 이 팀장한테 지시하는 걸로. 어디요? 지금 저는 전무한테 얘기했어요. 500개를요? 각각 500개씩. 대우하고 대신에다가 500개씩 조건을 맞춰. 근데 지금 온 거는 대신이 줬죠. 네. 요거 외에요.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500개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선 분계 주관사기 팀에 엘리베이터 주관사기 있거든요.
각각 맡게 되는 주관상 대전. 여기서 그 김형겸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죠? 현대그룹의 CFO였습니다. 예? CFO 자금 담당 임원. 그렇게 높은데 좀 말 더듬던데 굉장히. 예. 저기 이실직고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예. 그 맨 처음에 그 개새끼들 얘기 그만하라고. 예. 그 개새끼가 접니다. 아니 왜 거기에 멍멍이로 되셨어요? 그 앞에 이제 저희 욕을 막 해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넣을 수가 없어 제가 끊을 수가 없어서 했는데요. 아니 근데 예. 나머지는 또 누구예요? 들은 누구예요? 들 개새끼는 알겠는데. 그 저기 밖에 있는 저기 부위원장님이라고 예. 이실직고 했어요. 아니 험한 꼴 많이 당하셨네요. 이렇게 사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덕망 있고 그 지지 높으신 분 이 정도는 상당히 미화된 발언이고요.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그 멍멍이보다 훨씬 더 심한 욕들을 하고 있죠. 왜 욕을 하는 거죠? 거의 뭐 묻어버리겠다는 등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양배추를 묻어요, 아니면 고추를 묻어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어쨌든 저항했으니까요. 제가 저항하니까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선 보복심이 불타올랐겠죠. 예. 저희는 보복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웅영이랑 저랑은 진짜 우리는 절대 자살도 안 할 거고요. 나는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사실은 뭔데 하이브리드 이 채권 나오는데 계속 자동차 생각만 나고. 하이브리드 차를 이제 현대 배터리를 하나. 하이브리드를 뭐를 하는? 하이브리드 채권이 뭐예요,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 채권은 우리말로 하면 연구체라는 말이에요. 연구체. 그러니까 연급. 그러니까 그 연구가 아니라 이게 갚아야 채권이라면 이제 그 기한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갚아야 될 기한이 없이 이자만 지급을 하는 채권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받을 수는 있겠죠. 받으려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전환사채처럼 주식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그 담보를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기한이 없이 이자만 꼬박꼬박 주면은 오래 쓸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내용에 보면 그 연구체로 발행해서 돈을 가져오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제안을 하죠. 나중에 청장님 우리 한번 그 전환사채를 사실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좀 나중에 이런 그 기본적인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우리 한번 했던 것처럼 이런 그 뭐 돈을 조달해서 쓰는 방법 회사에서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회사에서 돈을 조달해서 쓰는 방법에 대한 특강을 한번 또 우리 한번 유상증자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딱히 여름 휴가 때 다들 놀러 가고 없으면 그때 그거라도 한번 이렇게 보충 수업을 한번. 알겠습니다. 호외편으로. 호외편으로.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대신증권하고 대우증권이 현대상선 구조조정을 위해서 500억씩 총 이 1,000억 원의 현대상선 하이브리드 채권을 인수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녹취록을 보면 500억이라고 안 하고 500개 그러죠. 네, 그렇죠. 이 증권회사 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은 억을 개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도 개새끼가 억새끼 아니세요? 그럼 다행인데 저는 진짜 개였어요. 진짜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증권에서 500억, 그 다음에 그 대신증권에서 500억을 제한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또 역시. 그리고 여기 지금 혹시나 이 두 군데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나티시스 은행이라고 프랑스의 두 번째 가는 은행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추가로 세 군데를 지금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나티시스 은행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 또 하실 말씀 좀 있으세요? 아니 나티시스 은행은 현대건설을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현대그룹하고 현대건설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전에 적장자가 되는 그런 설명을 내가 드린 적이 있죠. 그때 이 나티시스 은행에서 돈을 1조 원 가량을 이제 조달하겠다고 현대그룹에서 이걸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티시스 은행에 있는 자금을 가져오겠다고 한 것이 자체가 이게 자기들 누구 돈이냐에 대한 의문이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자체도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최고 권력자 당시에 자금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하고 있고 스위스랑 프랑스랑 붙어 있죠, 이렇게. 뭐 그쪽도 붙어 있죠. 근데 이 자금 자체가 현대 그룹
비자금이냐 아니면은 또 최고 권력자였던 분의 자금이냐 하는 것이 지금 분명하지 않지만 1조 원이 예, 그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을 살라고 할 때 그때 5조 4,100억인가 썼잖아요. 5조 5,100억 있었죠. 그 당시에 1조 2천억을 이 나티시스 은행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돈이 그 나티시스 은행이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금이 누구 거냐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던 사안이죠. 이게. 여기서 나티시스 은행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채권에. 분명히 거기가 뭐가 있긴 있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프랑스 처음 들어보는 은행이 막 한국에다가 이렇게 막 까르푸드 철수한 마당에 그렇게 뭐 할 일도 없을 내가 텐데. 파리에서 공부할 때는 이 은행을 못 들어봤는데. 아 그래요? 제2금융권만 아니요,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3년 근무했어요. 저 프랑스 환자분들 가끔 오시거든요. 거기 그 설해마을도 좀 그 프랑스 설해마을 그 옛날에 영화 살인 사건 났던 그 서초동 그 뒤쪽이 맞아요. 거기가 프랑스 사람들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환자들 좀씩 이렇게 좀 오고 그러는데 물어보세요. 나티시스 은행 유명한 은행입니다. 아버지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프랑스 약간 약간 말할 때 아버지 봉주르 벤일 봉지 메르츠 볶음막은 볼까? 플란다스계에서 이 특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청장님. 예, 이게 이제 경향신문 그 보도에 조금 언급이 돼 있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내정이 됐잖아요. 2014년인가요? 그때가 2014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5월입니다. 그때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후에 재판 외압과 억대 뭉칫돈의 연관성 수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보도를 하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처가 회사의 정강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정강이 2013년 정강이 회사 이름인 거죠? 정강. 네, 정강이 아니고 정강이 그러니까 막 거기서 차고 이런 거 아니죠? 정강이죠. 그 2013년 12월달에 항두연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에 그러니까 우병우 씨가 변호사 활동을 할 때인데요. 그 항두연 사건을 수임한 직후 서초동 한 건물 그 서초동 한 건물에 M 투자 자문사 메티스 이름에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메티스 투자 자문 회사를 통해 가지고 5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정강에서. 근데 이 이게 해당되는 건물이 현대그룹 비선실세였던 그 항두연이 투자를 검토했고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현대저축은행이 여기에 또 돈을 빌려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서초동이 되게 큰데 서초 1, 2, 3, 4동 신노년역 앞에 있는 신노년역 앞에 있는 바로 세움 3차입니다. 거기 사람 크게 서 있는 그 모양 크게 서 있는 그리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지금 중간에 끊으셨는데요.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투자한 이 부동산에 이 황두연이 그 투자를 논의했던 회의록을 저희가 입수했고요. 거기에 현대저축은행 원래는 현대증권이 투자하기로 돼 있던 걸 제가 저항해가지고 아마 변경된 걸로 보이는데 현대저축은행이 투자했고 여기에 대신저축은행이 투자해서 오늘 방송하게 된 겁니다. 또 그러니까 대신하는구나. 현대그룹하고 대신그룹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또 거기 우병우가 있고 황두연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정식 명칭이 보면 바로 세움 3 시성관광호텔이라는 건물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그 황두연 씨를 사장님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내용 참석한 사람들이 황두연 씨는 공식적으로 사장 직함을 안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사장이라고 직함을 가지고 있고 꼭 사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여기 보면은 잠깐 읽어드리면은 한자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신탁해가 있던 한국 자산 신탁회사 거기에 이제 돈을 에스크로 등
백업을 확실히 하고 바인딩된 상태에서 진행할 것. 이게 황두현 씨 지시사항을 이렇게 이제 전거하고 현대증권의 입장 및 방향을 파악하고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 사장 지시사항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에다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황두현 씨가 한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 직함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현대증권이 그 당시에 이 건물 자체가 한 1,800억 정도 상당하는 건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현대증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현대증권이 550억 투자를 할 걸로 여기 쪽에선 계획을 다 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또 논의를 하는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미팅 자료에 보면 이건 더 황당합니다. 이 사장님 지시사항인데요. 이 바로 세움 3차를 만약에 얘네들이 이런 현대증권이나 이런 데서 계획한 대로 550억 투자해가지고 인수를 할 경우는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운영을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방안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남의 회사에서 돈 빼가지고 지금 자기네가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꼭 한다는 얘기네. 예. 그리고 그거를 또 이남용 그 당시에 현대전략기획본부장한테 본권 인수 후 호텔 운영 가능 인력 가용 여부 문의할 것. 인력까지 현대그룹이 책임지라는 듯한 이런 지시사항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어쨌든 제가 그 개새끼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저항을 했는데 실제로는 투자를 현대증권은 안 했어요. 지금 시선건강호텔은 지금 영업하고 있나요? 예. 바로 세움을 쳤더니 우선 정형외과가 몇 개 뜨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풀로 쳤더니 검색했더니 안 떠요. 그래서 시선건강호텔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이 황두현의 개인 회사에서 이런 현대그룹의 현대증권이 여기에 투자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인력도 거기서 지원해라고 자기 개인 회사가 하려고 하는 계획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게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된 거는 여기 내용 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한 1,850억 정도가 드는데 실제 PF가 한 1,450억 정도 들어갔고 대출이 그 이제 각 대출인데 그 안에 이제 현대저축은행과 그 대신저축은행이 들어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400억이 그 펀드를 만드는데 거기에 정강이라는 회사에서 50억이 들어간 걸로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가족 그 와이프 쪽 회사잖아요. 그 바로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고 M 플러스 자산운용 회사에다가 돈을 정강이 50억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M 플러스 자산운용이 부동산 펀드에다가 50억을 집어넣는 거 이제 한 단계를 이제 더 거쳤죠. 그림을 그리네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정강이 여기 투자했는 것도 구체적으로 M 플러스 자산운용에 들어가는 돈이 이쪽으로 갔다는 걸 조사 안 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어렵긴 어렵네요. 막 엮이고 섞여가지고 이 50억이 과연 정강의 돈이냐. 나중에 이제 이 돈을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선순위 채권을 그 확보를 해주거든요. 선순위 후순위는 아시잖아요. 예. 먼저 받아갈 그렇죠. 수 있는 권리죠. 예. 그다음 후순위는 나중에 받아갈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이 특혜나 마찬가지죠. 50억을 먼저 이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부동산 펀드에 돈을 넣고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까지 해주고, 근데 그 돈이 과연 정강에서 들어온 게 맞는지 여부는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게 황두현 씨가 이걸 먼저 투자를 검토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황두현 사건을 우병우 씨가 수임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강에서 황두현이가 투자하는 회사에서 정강에다가 M 플러스 투자 운영사를 거치긴 했지만 정강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임료를 안 주고 내가 좋은 소스를 줄 테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벌어가세요라고 했을까? 그렇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죠. 예,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와, 이제 날카로워졌어. 그렇죠. 그 정도 의심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변호사 비용이나 뭐 이런 것으로 대신 또 내줬을 수도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이제 더 나아가면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 우병우 입장에서도 자기가 돈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죠. 아니 그 신고 세금을 또 40% 50%를 떼갈 건데 어떤 소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해서 얻은 것처럼
돈을 벌면 그거는 안 해도 되니까.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치과 치료를 받고 지금 치과 치료비가 200만 원 나왔는데 너 500만 원 벌 수 있는 소스를 줄 테니까 내 거 돈 받지 마. 너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필이면 얘를 청장님을 드세요. 아니 왜냐면 청장님 지금 이거 하나 지금 이게 뭐 좀 안 좋으시고 제가 또 요즘 세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황두현 이분이 무슨 돈이 있어서 1,800억이나 이거 호가하는 부동산에 투자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개인 황두현이라는 분은 돈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회의록을 보면 현대증권에서 550억을 투자하도록 만들게 한다는 이런 계획이 나온 거고요. 나머지는 1,300억, 1,400억은 저 외부로부터 차입해서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그 차입이 현대증권과 현대저축은행과 이제 대신저축은행이 능력자시네요. 그림이 나오죠. 네. 근데 이분 대단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담보대출을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 신디케이션 뭐 이런 대출을 확인해 보라고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관광개발진흥기금에서 100억, 200억을 사용하는 걸 검토하라는데 이거 관광개발진흥기금 이런 거는 정부 돈 아닌가요? 그렇죠. 정부 돈이죠. 정부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관광호텔이니까. 근데 제가 시선 관광호텔 혹시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지금 근데 검색은 되진 않아요. 예. 이름을 바꿨는지. 바로 세움 3차. 이름이 지금은 시선 관광호텔이 아니고요. 예,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저기 그 업체 이름을 바꿨는데요. 지금 이름이 A 플러스케어네요. 이름을 또 이름 세탁도 하고 그래 또. 이제 어쨌든 오늘 이 구간은 대신증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요구에 의하여 편집되었습니다. 저희 플란다스계에서는 사실은 실제로 대신증권과 현대그룹이 우병우가 투자한 부동산에 함께 투자해서 선순위로 이익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록을 확보해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그 업체의 등기부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한국증권금융이 수탁업체를 맡았고요. 여기 보시면 근저당에 지금 현대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그다음에 대신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이런 데가 그 이제 대주단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준 거죠. 그게 이제 보통 PF 만들 때 대주단이 구성되거든요. 그 이런 데서 1,400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펀드를 부동산 투자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50억의 정관 것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이거 바로 쌤 3주 찾았어요. 저희 치과 가까워요. 걸어서 맞습니다. 걸어서 한 뭐 2, 3분, 3, 4분 거리고 여기가 이제 그 강남역 대로변이 원래 담배 못 피는 거 아시죠? 그 대로변에 담배 못 피잖아요. 그래서 한 블록 뒤에서 사람들이 담배 피는데 여긴 담배 피는 데입니다. 이 앞에 담배 그 재떨이를 이렇게 친절하게 갖다 놔가지고 그 동네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 건물 앞에 가서 이렇게 많이 피고 제가 그 동네에 이제 사니까 아주 바로 가깝고요. 월세 좀 비싸고 많이 비쌉니다. 지금. 그 또 하나 재미난 거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여기에 같이 투자한 현대저축은행은요. 그 당시 대표이사가 유민봉입니다. 유민봉 씨. 유민봉이 아니라 이계천입니다. 이계천. 이계천. 예. 그분이 박근혜 정부 국정기획수석인 유민봉 수석의 처남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다가 저기 하셨는데요. 우병우의 가족회사 정강은요. 본인이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 메티스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엠플러스 자산운용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아까 청장님께서 그 메티스 투자자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다 말았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거기 그분이 서현철이라는 분인데요. 당시 그 M 투자자문사 대표 이사는 그 한일이화의 사회이사였고요. 한일이화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임직원의 수백억 원대 횡령 등의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무죄를 이끌어낸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일이화 임직원은 또 현대증권의 전 임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한일이화 사건은 현대증권 IB 본부에서 주관사를 맡아가지고 그 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은 황두현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그런 게 듣고 보니까 뭐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대신그룹의 뭐 이어령 회장, 황두현 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일리와 다
다 이거 얽히고 설킨 연결고리가 다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 사업 못하겠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다 하는데 뭐. 예, 한일위안은 아주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이사하고 그 담당 임원이 수백억 원을 횡령해가지고 1심에서 한 500억 정도 그 횡령으로 해가지고 아마 4,500억 횡령건으로 해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된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맡아서. 그 변호사로서의 실력 때문인가요? 아 근데 언론 보도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당시에 공판 검사가 그 공소 유지를 위한 그 어쨌든 그 의지가 없었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둔 거가 아니냐는. 상대가 우병우가 또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나오니까 약간 그런 의혹들을 지금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한일이화의 임원이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현대증권의 임원이었거든요. 저하고 불상사가 있어서 이제 회사 그만두고 가셨는데 이 지금 제가 이 갖고 나온 황두현의 회의록에 그 당시 한일이화가 그 문제가 발생될 때 현대증권에서 그 주관사를 맡았어요. 그 주관사를 맡은 담당자가 황두현 라인이라고 이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냥 연결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한일이화, 그러니까 한일이화에서 우병우 황두현의 인맥과 인연 그리고 이 메티스 투자자문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메티스 투자자문에 우병우가 거기를 브릿지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로 자기네 정강의 돈을 거기를 거쳐서 부동산 투자회사에 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장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이 보충해 주신 것처럼 이 돈이 과연 그럼 수입료냐 아니면 뭐 이런 또 다른 성격이냐 하는 것도 의심해 볼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근데 것이죠. 저는 이것도 그 재판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우병우가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예. 정관과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무죄 받지 않았을까요? 통상 이제 이런 그 세간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명백하게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소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꼭 봐주려고 하면 이제 검찰들이 잘 쓰는 수법인데 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는 했다고 하면 밖에서 볼 때는 뭐 무슨 내용으로 기소를 했는지 고재책을 잘 모르죠. 그럼 뭐 누가 힘이 작용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중요한 부분들은 기소에서 이제 뺀다든지 아니면 그 필요한 기소를 하면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흐릿하게 하는 거죠. 갑자기 우리나라에 대한 실망감이 막 이렇게 들죠. 사실 그 저녁을 아까 민 위원장님하고 이제 먹으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저희 이 뉴스하청공장을 듣는 분들이 설마 했던 것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진짜였어? 사실이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우리가 그 예전부터 정말 이 더러운 나라 더러워서 못 살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송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 막 진짜 좀 화가 나요 많이. 500억 횡령하고도 이렇게 변호사 잘 쓰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런 나라입니까? 진짜 그런 나라였었어요. 보니까. 제가 오랜 피고 생활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아이고 우병우를 쓰셨어야죠. 진짜 반대편에 우병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 우리 또 윤리는 지킵니다. 더 많이 좀 공 하나 더 붙여서 쭉 쓰셨어야지. 싸구려 피고라도 윤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이제 여쭤봐도 될까요? 민 위원장님은 현대증권의 노조위원장이셨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저항을 했는데 사표를 받을 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 당시 어떻게 잘리신? 해고를 됐죠. 아직까지 다투고 있습니다. 그 해고냐 아니냐의 문제로. 그것도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 5년 넘게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잘리신 상태. 솔직히 제가 제 소개를 많이 안 드리긴 했는데요. 저는 금융산별노조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증권에서는 지금 사직이 아니라 이제 해고 처리 되셨는데 본인은 계속 부당하다 해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게 지금 5년째라고요? 원래 그런 경우 재판이 긴가요? 아니요, 저는 좀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요. 그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부분을 밝히지 않고 싸웠어요.
왜냐면 그거를 밝혔으면은 뭐 감옥에 넣으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싸웠는데 뭐 뒤늦게 이제 그런 것들을 밝혀내니까 대법원에서는 지금 더 신중하게 봐주시고 있어요. 아니 그럼 좀 생활은 어떻게? 녹취록 좀 팔아 드셔도 되긴 할 텐데 이거 또 깨끗하게 계속 갖고 계시고. 아니 아니, 딜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면은 저기 뭐 LA 해변 쿠바 해변에 누워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뭐 말씀드리죠. 뭐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둘 사측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제가 가장 섭섭하고 안타까운 것은 제 밑에 제가 부위원장이라고 데리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여기 나와 있는 황두현의 경성고등학교 후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2년 동안 저의 대화나 이런 걸 녹음을 했고 그걸 누군가한테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다기보다도 보고를 했다는 그쪽의 임원의 증언을 제가 지금 확보를 해놨는데요. 그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몫 챙기셨어야지 그거에. 그 사람이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저 도와주고 있는 그 부위원장, 지금 현 부위원장을 그 당시 현대증권 노조, 지금 KB증권 노조의 간부들이 한 30여 명이 한 2시간 동안 붙잡고 협박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다행히 지금 녹취록을 다 갖고 있어서 사실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했는데 대통령만 바뀌었지 우리 사회는 아직 안 바뀌었다고 봅니다. 지금 8개월째 수사도 안 하고 있고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고용노동부는 그 전에 고용노동부는 노동부가 아니고 고용부에 가까웠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뭐 지금도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지금 뭐 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 사실 각 부처에 있는 그 당시 공무원들은 그 이유 없이 해고는 못하죠. 그 자리에 다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자기들이 했는 행위가 지금 이제 우리 민 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자기들이 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으니 이게 지금 정권만 바뀌었지 그걸 처리해 줘야 될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5년이나 지나고 정권이 바뀌었는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민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 조금 뭐 이제 신원이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약간 워낙 신중하신 거 뭐 인기도 좋고 잘하실 거라 믿지만 사실 저같이 성질 급한 국민들은 조금 더 스피드 있게 좀 하시면 안 되나? 왜냐면 이게 뭐 다시 또 집권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임기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마음은 막 그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좀 그렇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좀 사실은 사회자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 리액션하는 거의 그 관객에 가까운 우리가 사실 웅이 형님 우리 관객이잖아, 그죠? 근데 사실 우병우 민정수석 아까 그 재판 얘기 들었을 때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500억 횡령 뭐 사건인데 1심에 그렇게 됐다가 2심에 우병우 와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지금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보석은 뭐 하려고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죠. 다이아를 주셨나?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석을 뭘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검찰이 황두현, 우병우 연결 고리 이런 걸 좀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사실 아까 우리가 본 그 서류들 그 데이터들만 가지고 새로 전부 다 살펴본다면 이게 전부 다 수사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방송을 듣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이걸 빨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수사 협조를 해서 자료들을 주고 그걸 토대로 하면 이건 뭐 밝히는 거는 공권력이 있는 기관에서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의지의 문제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감옥에 있는 우병우가 지금 정권을 잡으신 문재인 대통령보다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KB증권 노조 같은 경우만 해도 협박하고 이런 녹취 음원까지 다 고용노동부 갖다 주고 검찰에 내도
그 1년째 가까이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조는 지금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그 지금 현재 정부 부처의 장관 차관급들하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악수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손 놓고 있거든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아직도 우병우가 더 무서운 사람들이 아직도 곳곳에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이러시깁니까? 정신 차리세요 좀. 고용노동부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청장님 말씀 맞다나 지금 억울한 사람은 저뿐만 아니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억울한 사람에 대한 문제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촛불로 인해서 정권을 바뀌었으니까 더 빨리 개선하고 더 혁신하고 그다음에 그 더 잘 나가면 이 억울함 풀릴 수 있죠. 이게 하나 멈춰야 돼요. 이게 사실 뭐 저기 여기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민 위원장님이 좀 전에 잠깐 또 언급하셨고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 고초와 억울함, 예? 모함 이 두 분 굉장히 정말 저희가 이 다 합심해가지고 좀 도와드려야 됩니다, 진짜. 근데 저 진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이거 법원에서 보석을 신청하면 얼마나 내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보석은 이제 보통 금보석이 있고 다이아라고 치고요. 아니 그 돈을 맡기고 나오는 게 이제 금보석이죠. 잘못 알아들었어요. 진짜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농담 안 하시는데 왜 농담을 하시지 했는데 농담이 아니셨어요, 역시나 봐. 실제로 그렇죠. 보통 그 공탁금을 걸고. 네, 금은 보석은 아니죠. 네. 돈을 걸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했다는 이야기는 그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온 국민들이 나섰잖아요. 그런데 몇 번이나 이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잖아요. 그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래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또 보석으로 나오겠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뭐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다시 이제 뭐 현재는 구속 상태인데 자, 그런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강심장이다. 그 자기도 아직도 자기가 더 문재인보다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죠. 뭐. 지금도 알려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의 그 메커니즘과 또 법의 인맥들을 적어도 자기가 움직였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 자체가 아마 본인이 진심으로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게 참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우리 법체계. 또 지금 최근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사법부의 문제지만은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건 국정농단보다 더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사법부의 그 블랙리스트 뭐 등등한 그런 그 좀 자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디가우징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완전히 못 쓰게 해버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 아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법을 자기가 다루고 최종 판결을 하는 곳이에요. 최종 판결은 대법관들이 하는데 그 사람이 법을 어겼으니 이걸 예를 들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다시 올렸을 때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되면은 누구를 믿고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은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만 믿고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그럼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줘야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참 힘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힘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줄. 그렇지만 조금 스피드도 조금은 내셨으면 하는. 그거는 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몇 년 있다 다 이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는 뭔가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 방송 때문에 못한 현대증권 매각 그것이 결국 현대상선의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들을 다시 현대사 특집이네요. 현대사 특집. 파도 끝이 없네. 다음 주까지 하면 어떻게 이제 현대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좀 되나요? 아니요.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자원외교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간간히 또 섞어서 현대 문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그리고 현대그룹 관계자분들은 다음 주까지는 꼭 시간 빼고 꼭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좀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트 꼭 누르시고요. 하트 안 누르더라고요. 하트 안 누르고 듣기만 다운로드만 엄청. 이번 거는 어쩐지 순위가 안 오르더라. 이번 거는 다운로드는 엄청나는데 하트가 없어요. 그럼 하트 누르지 말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커피값이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끝나면 거기 갑시다.
저 과거 나 미래. 나 미래 가고 싶어. 하지 마. 미래의 셋. 야, 너 내가 느끼는 건데 네. 지금처럼 개콘도 그렇게 하지 그랬어. 아, 왜? 그럼 동엽이 형 이상 갔을 텐데. 아, 왜 그래요? 아, 또. 진짜 웃긴다고. 야, 어쨌든 오늘 안홍구의 뉴스 아침 공장 8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야?